당신이 몰랐던 조선을 알려주는 조이선이에요. 1762년 여름, 창경궁. 아무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울음소리가 시작되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매미 소리마저 지쳐 늘어지는 윤 5월의 어느 날이었지요. 저는 그저 이름 없는 야간 경비대 소속의 군졸이었습니다. 궁궐의 밤은 원래 조용합니다. 풀벌레 소리,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순낙군의 목탁 소리가 전부인 곳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휘정당이 기와지북 너머로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할 무렵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임금 영조의 어명은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세자를 뒤쥐에 가두어라. 그 말을 전하던 내관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종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궁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지요. 저는 문정전 앞들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뒤주가 군졸 4명에 의해 끌려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볕에 바싹 마른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세자는 저항했습니다. 아니, 저항이라기보다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아바마마, 소자에게 어찌 이러십니까? 제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나이까? 그 목소리는 평소에 위험 있는 세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한 사내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왕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돌 같았습니다. 아들의 절규에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자는 뒤주 안으로 거칠게 밀어 넣어졌습니다. 콩! 무겁고 둔탁한 서리와 함께 뒤주의 뚜껑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못이 망치에 의해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탕, 탕, 탕. 그 소리는 제 심장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문정전 앞들은 금지된 땅이 되었습니다. 어명을 받은 몇몇 내관과 군졸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첫째 날 밤이었습니다. 뒤주 안에서는 세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는 애원, 아버지를 부르는 절규,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분노의 외침까지. 아바마마! 아바마마! 그 소리는 밤새도록 궁궐의 어둠을 찢었습니다. 나무를 긁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손톱이 부러져라 뒤주 안쪽을 긁어대는 그 끔찍한 소리가 제 귀에 생생합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왕의 분노는 하늘의 분노와 같았으니까요. 둘째 날이 되자 목소리는 조금씩 쉬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절박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물을 달라는 외침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 한 모금만이라도. 그 목소리는 뙤뙤 아래에서 말라가는 풀잎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저와 함께 보초를 서던 박서방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이보게, 저 소리 세자조아의 목소리만은 아닌 것 같지 않나?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자의 희미한 신음소리 사이로 무언가 다른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 하지만 그 누구의 목소리라고도 할 수 없는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낙엽 구르는 소리 같기도 한 기묘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저 박서방이 더위에 헛것을 들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궁궐의 밤은 원래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자시가 넘은 기쁜 밤이었습니다. 교대를 위해 문정전 근처를 지나가는데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뒤주 주변으로 아시랑이처럼 무언가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것을요. 여름밤의 안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이한 형태였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뒤주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삭이는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분명 한국말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한여름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이모년 윤호월, 세자다 뒤주에 갇히다. 하지만 실록은 그 밤의 기이한 속삭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어린 나인이 밤중에 뒤주 근처에서 소복을 입은 여인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길게 풀어헤친 머리카락을 한 여인이 소리 없이 울며 뒤주를 맴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나이는 그 자리에서 혼절했고 지금은 입에 재갈이 물린 채 의녀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쉬쉬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 궁에서 억울하게 죽어갔던 어떤 궁녀의 원혼에 대한 이야기를요. 사건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조사를 맡은 내금의장은 나인의 말을 헛소리로 치부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더위로 인한 헛것이라 결론 내렸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헛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다시 그 속삭임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제보다 더욱 크고 더욱 가까이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것을 목격했습니다. 삼경이 막 지났을 무렵 왕의 처소인 집복헌 쪽에서 인형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임금 영조였습니다. 잠옷바람에 맨발인 채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문정전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초점 없이 허공을 향해 있었고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호위하던 내관들이 당황하며 왕을 막아섰습니다. 그들이 왕의 팔을 붙잡고 흔들자 왕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왜 거기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왕은 극도로 분노하며 자신을 깨운 내관들을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의 눈 깊은 곳에 자리한 공포의 그림자를. 무언가에 이끌리듯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혼란스러운 그 눈빛을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저는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궁궐의 어둠 속에 무언가 정체 모를 것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몰래 궁중 서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야사나 비공식 기록들 속에 단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낡은 책 한 귀퉁이에서 이상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수십 년 전 바로 이 문정전 터에서 목을 매 자결한 궁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왕의 승은을 입었으나 다른 후궁의 모함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다고 합니다. 기록의 마지막 줄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 원혼이 구천을 떠돌며 검은 그림자를 불러들여 이 터를 저주할 것이다. 검은 그림자.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과연 그저 우연일까요? 아니면 수십 년 묵은 저주가 이제야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새로운 의문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자는 그저 아버지의 분노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무언가 다른 더 끔찍한 것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인가? 셋째 날과 넷째 날이 지났습니다. 뒤주 안에서는 더 이상 절규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쇠약해진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가슴은 어린 아들, 훗날의 정조대왕이 될 새손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사나, 내 아들 사나. 가끔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생모를 부르며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은 마치 눈앞에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나에게서 떨어져라. 저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결코. 뒤주 안에는 분명 세자 혼자 있을 터인데 그는 도대체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걸까요? 바깥의 속삭임은 더욱 기묘해졌습니다.
이제는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 여자의 목소리, 심지어 아이의 웃음소리 같은 것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뒤주를 중심으로 회오리처럼 맴돌았습니다. 문정전 앞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새들조차 그곳을 피해 날아갔습니다. 5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왕의 명을 받은 한 상선내시가 뒤주의 상태를 살피러 다가갔습니다. 그는 이 궁에서 평생을 보낸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뒤주에 가까이 다가갔다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 그를 부축했지만 그의 눈은 극도의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거품을 물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는 단 2마디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검은 눈! 검은 눈! 뒤주의 작은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는데 분명 세자의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새까만 구멍만 뚫려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시면을 들여다보는 듯한 영혼이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검은 구멍이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상선 내시는 열병을 앓다가 며칠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궁에서는 그가 더위를 먹어 헛것을 본 것이라고 소문을 냈고 사건은 조용히 덮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서려 있던 공포는 진짜였습니다. 더욱 이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세자의 아내인 해경궁이 몰래 나인을 시켜 물그릇을 뒤주 옆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혹시라도 세자가 마실 수 있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 물그릇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마셨다기에는 이상했습니다. 물그릇 바닥에는 실금이가 있었고 그 주변의 흙은 마치 혹한에 얼어붙은 것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찌는 듯한 여름 날씨에 얼음이라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린 새손 이산저하께서 몰래 문정전으로 숨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작은 손에 떡 한 조각을 쥐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굶주리고 있을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겠지요. 저하께서는 뒤주를 향해 다가가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뒤주의 뒤편을 바라보며 겁에 지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아의 눈에는 무언가 보이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를 찾아 나선 홍봉안, 해경궁의 아버지가 나타나 정아를 막아섰습니다. 정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정아는 홍봉안의 옷자락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할바마마께 아뢰어 주시오. 아버지 뒤에 시큼한 곳이 있어. 검은 것, 상선내시가 말했던 검은 눈, 그리고 제가 오래된 기록에서 보았던 검은 그림자,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왕의 처소에서 이상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알아보니 왕이 아무도 들이지 않은 채 홀로 방 안에서 무언가를 태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는 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라의 안녕을 비는 공식적인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사악한 것을 쫓아내려는 절박하고 두려움에 찬 몸부림에 가까웠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제가 된 부적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약속이라도 한 듯이 문정전 뒤주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승정원, 왕의 비서기가 나서 일하는 친구에게 목숨을 걸고 부탁했습니다. 임금의 일거수일족을 기록하는 승정원 일기의 최근 기록을 보여달라고 말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극구 거부했지만 제 절박한 모습에 결국 마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이상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기록 중 몇몇 부분이 먹으로 까맣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급하게 숨기려 한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지에 기름을 먹여 반투명하게 만든 뒤 훼손된 기록 위에 대고 촛불에 비춰보았습니다. 그러자 희미하게 지워진 글자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궁궐에 들어온 사악한 그림자가 세자의 몸을 잠식하고 이는 나라의 운명을 뒤흔들 변고이니 아들을 버려서라도 종사를 구해야 한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자 간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영조는 지금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몸을 차지한 무언가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뒤주에 가두는 것은 사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선택한 마지막 구마의식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순간 제 머릿속은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왕이 싸우고 있는 그 그림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이 정말 수십 년 전 원혼의 저주 때문일까요? 만약 세자가 죽으면 그 그림자는 정말 사라지는 것일까요?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은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뒤주 안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나무 긁는 소리도, 신음소리도, 중얼거림도 모두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공포였습니다. 죽음이 그 작은 공간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신호와도 같았으니까요. 이제 문정전 근처에는 오직 파리떼의 위민거리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역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모두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누구도 감히 문정전 쪽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세자의 죽음이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8회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뒤주를 열어라.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장정 여럿이 달려들어 뒤주를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망치로 못을 뽑아내는 소리가 유난히도 시끄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안에서 훅 끼쳐나오는 공기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의 비명 섞인 탄식을 통해 안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왕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도 기쁨도 아닌 마치 거대한 숙제를 끝낸 사람 같은 기묘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자의 시신이 수습되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에는 그가 뒤주 안에서 숨을 거두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시신을 직접 수습했던 한 군관에게서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시신은 이미 싸늘하게 굳어 있었는데 뒤주를 여는 순간 세자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하지만 짐승의 울음 같은 기이한 소리가 새어나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 한 단어였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말이 아닌 것 같은 소리. 그리고 그는 또 다른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세자의 부러진 손톱 아래 뒤주 안쪽 벽에 무언가 희미하게 긁혀 있었다는 겁니다. 피와 살점이 엉겨붙어 겨우 알아볼 수 있었던 그 글자는 완성되지 못한 문장이었습니다. 저것이 나를... 거기서 글자는 끊겨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힘을 다해 무언가를 알리려다 실패한 것처럼요. 사건은 그렇게 끝나는 듯 했습니다. 세자는 사도라는 시호를 받아 묻혔고 궁궐은 다시 일상을 되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세자는 죽었지만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정전의 밤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복도를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들리거나 창고의 기물들이 저절로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던 그 기이한 속삭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뚜렷하고 더욱 악의에 찬 소리로 변해갔습니다. 영조의 건감은 그날 이후로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어두운 구석을 보며 혼잣말을 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마치 여전히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영조가 승하하고 어린 세손이었던 이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정주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한 재조사를 비밀리에 명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영모를 밝힌다는 명분이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왕께서 정말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쌌던 그 기이한 현상들의 진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조사는 의금부의 가장 정예 요원들에 의해 극비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날의 목격자로서 조심스럽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보고 들었던 모든 것을 숨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검은 그림자, 알아들을 수 없는 속삭임, 왕의 몽유병, 상선 내시가 보았던 검은 눈까지. 조사를 하던 의금부 도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들 역시 비슷한 증언들을 여러 곳에서 확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사도세자를 가두었던 그 뒤주는 공식적으로는 불태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세자를 동정했던 한 내관이 몰래 그 파편 한 조각을 빼돌려 간직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의금부는 즉시 그 내관의 집을 덮쳤습니다. 마루 밑 깊숙한 곳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손바닥만한 크기의 뒤주 파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조각은 귀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썩지 않았고 만지는 순간 살을 내는 듯한 한기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의 표면에는 마치 혈관처럼 검붉은 무늬가 희미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순간 조사관들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나무 그 자체에 무언가 사악한 것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정조의 재조사 소식을 들은 한 늙은 사관이 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생을 규장각에서 보낸 학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승으로부터 물려받은 비밀 기록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선대왕인 영조의 명에 따라 공식 역사에서는 삭제되었지만 진실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 몰래 필사해둔 비망록이었습니다. 그 기록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왕실에는 그림자라 불리는 정체 모를 존재에 대한 공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왕족 중 정신이 약해진 자에게 깃들어 그 사람을 서서히 잠식하고 결국 파멸로 이끄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영조는 자신의 아들인 사도세자가 바로 그 그림자에게 잠식되었다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세자가 보였던 기행들, 살인을 저지르고 궁녀들을 겁탈했던 그 모든 행동이 세자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그 그림자가 조종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뒤주에 가두었던 것은 아들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숙주로 삼은 그림자를 말려 죽이려 했던 끔찍한 의식이었다는 겁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면 그 사악한 것이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 것이라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비망록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끝나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세자의 죽음과 함께 소멸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 시간 갇혀있던 육신이라는 감옥에서 풀려나 더욱 자유롭고 강력한 존재가 되어 궁궐을 떠돌게 되었다. 이제 그것은 새로운 숙주를 찾아 헤매고 있다. 그 기록을 읽은 정조는 며칠 밤낮을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이유, 그리고 할아버지가 평생을 고통받아야 했던 이유를 모두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을 겁니다. 그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림자는 지금도 이 궁궐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밤에 보추를 설 때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한기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복도에 모퉁이를 술 때마다 누군가 제 어깨 너머로 숨을 내쉬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힙니다. 문정전 앞들을 지날 때면 지금도 귓가에 그 알아들을 수 없는 속삭임이 맴도는 것 같습니다. 그림자는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의 마지막 증인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저를 가장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